안녕하세요, 양원입니다. 자, 오늘은 저 혼자 출연하는 게 아니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 우리 최광석 변호사님과 같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부동산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25년 차고요. 어떻게 우연히 양은 씨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 전문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뭐 딱히 뭐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큰 이제 대형 로펌에 있다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고문을 한 10년 이상 했었습니다. 중개사 협회 고문. 네네. 고문 변호사로. 네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뭐 분쟁 또 약간의 식견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쌓이면서 네. 배우면서 네. 그쪽으로 하셨구나. 저도 변호사님을 처음 찾을 때 이렇게 저도 서치를 많이 했어요. 네, 네이버나 유튜브나 서치를 하다가 부동산 전문으로 이렇게 영상도 계속 올리시고 유튜브를 네. 계속 올리시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참 어려운 용어들 많이 써가시면서 네. 저도 약간 조금 알지만 이해도 못하는 네.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드린 겁니다. 네네. 네. 제가 나름대로 소시적부터 네. 그 컨텐츠들을 이제 많이 올렸는데 네. 진짜 최광석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면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일부러 제가 뭐 어려운 걸 올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유튜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단순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쵸. 이렇게 조금 가볍게 네, 웃으면서 뭐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지식들이 많은데 뭐 제 역할은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좀 이렇게 흔치 않은 지식들 이런 위주로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유용할 만한 그렇죠.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네. 게 제 역할이라 생각을 했죠. 네, 어렵더라고요. 변호사님이 하시는 게 진짜 그 판례를 갖고 하니까 네. 어렵더라고요. 네네. 네, 글도 한번 봤는데 어렵고 감사하고. 일반인들은 진짜 모를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부동산을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 네. 뭐 들어가기 전에 좀 에피소드 같은 거 뭐 재밌는 게 뭐 있나요? 에피소드 같은 거? 이게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네. 이 부동산 이제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비중이 점점점 좀 이렇게 개인이든 우리 국가이든 간에 비중이 좀 커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가격이 뭐 이렇게 그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그렇지, 계속 오르죠. 예, 오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가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 일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좀 부담을 좀 많이 가지는 제 이제 뭐 그렇죠. 큰 재산을 재산을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역할 미치는 그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매를 기본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매 뭐 민사 뭐라 하죠? 민사 집행법이라고 집행, 하나? 네. 예, 그런 거 좀 관심 있었고 배우긴 배웠는데 이 경매하는 사람들은 뭐 법정 지상권, 지분, 뭐 가장 임차인 뭐 이런 걸 특수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유치권 네. 뭐 이런 거를.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도전하고 풀어보고 싶고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 뭐 일반적인 뭐 부동산에서 수익을 좀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기한테 맞는 그런 부분을 좀 개척해 보는 것도 노하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구입한 것도 네. 약간 재미있는 물건이라고 제가 전 영상에 얘기했는데 네. 이게 토지랑 건물이랑 다르잖아요. 네. 네. 주인이 소유자가 다르니까. 네. 그럼 저는 토지를 산 거고, 네. 네, 이제 건물을 이제 소송을 하기 위해서 네. 변호사님 찾아뵀는데 네. 그런 물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보십니까? 그런 거? 예, 뭐 이게 그 어떻게 보면 토지 지상에 네. 건물이 이렇게 있는 네. 그 권리 관계가 서로 다르죠. 네.
그런 물건들을 이제 특수 물건, 네, 그렇죠. 분쟁이 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네. 그런 물건들을 특수 물건들이라 해서 이제 수익성 물건들을 많이 취급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좀 권리관계가 유리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선별하는 것이 노하우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갖고 온 그 영등포의 물건은 어떻습니까? 성공해야 될 텐데, 그죠? 그렇죠. 네. 성공해야 되는데 변호사님 봤을 때 네. 선택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셨다고 네, 했나요? 네, 네. 그죠? 평당. 그죠? 네. 그리고 지금 권리분석 결과 이제 법정지상권 이제 땅을 취득했을 때 건물 주인이 네. 권리를 건물을 내 건물 철거 못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항변할 수 있는 반론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대표적인 게 법정지상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법정지상권은 없는 것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그 건물은 어떻게 보면 토지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철거될 운명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주는 이제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또 거기 있는 여러 명의 세입자들이 있는데 그 세입자들은 또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권리상으로는 지금 우위에 있는 그런 사건인 거죠.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건물에 근저당이나 저희 경매할 때 말소 기준 권리라 그러잖아요. 네. 그 근저당이 없어서 이게 만약에 다 선순위잖아요. 그 임차인들 보증금이 다 대항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해서 오늘 물어보는 거지 처음으로. 이제 지금 여쭤보신 게 그 임차인의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대항력이란 건 건물을 취득한 사람, 지금 현 주인에서 누군가 취득하고 승계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기존 임차인들의 그 보증금 이런 부분들을 다 책임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권리가 대항력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그 건물을 취득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지. 네. 지금 양원 씨처럼 토지주는 그 건물을 철거해 달라.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철거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권리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다시 말하면 네, 이제 네, 네. 그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황당하죠. 그게 건물 등기부상으로는 깨끗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당권도 없고 뭐 대항력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권리 관계에 있는데 거기에 그 안전하게 들어간다고 봤는데 결국은 땅 주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건물이 철거되고 그렇죠. 내쫓기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내 보증금 보장해 달라 이런 권리가 전혀 없으니까 세입자들은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니까. 그래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지료 청구를 해서 그 건물을 경매를 넣어요. 경매를 뭐 임차인들이 보증금 돌려달라 해가지고 경매를 넣든 그럼 대항력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이렇게 유찰돼가지고 그러면 다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증금을. 그렇죠. 우리 양원 씨뿐 아니라 네. 어느 누구든 받은 사람. 건물을 이제 승계 취득한 사람, 낙찰을 받은 사람은 보증금을 책임져야 되는. 그렇죠.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들. 네, 그러니까요. 책임져야 그런 되는. 거를 조금 만약에 제가 받는다 하면 그걸 약간 면피할 수 있는 건 뭐 없나요? 뭐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 법률적으로는 그 대항력이라고 하는 그 책임, 의무죠, 그죠? 그런 그 건물주로서의 의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그게 세입자들도 누군가 그렇기 때문에 취득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철거될 건물인데 누가 온전한 값에 취득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계속 유찰이 되고 네. 낙찰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못 받고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게다가 토지주와의 관계에서는 또 쫓겨나는 그렇죠. 태거. 그러니까 쫓겨나게 되면 아마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임차권 등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네.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서 네. 나가는 이런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사실상 이제 자기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어떤 그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장기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 세입자하고 좀 합의가 필요한. 그렇죠. 예. 취득한 사람하고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세입자도 많이 양보하고. 아,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다 받아가는 게 아닌가요? 세입자도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돈을 실제로 받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복잡해지는구나.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이제 임대차 관계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보증금 비중이 많고 월세가 별로 없으면은 네. 조금 이렇게 그런 합의 보증금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득한 사람 건물 취득한 사람하고 합의가 조금 오래 걸리고 그 어려워지는 그런 일 테고 만약에 이제 월세가 좀 있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이게 반전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가 있는 그 계약이라면 조금 수월하겠죠. 그게 수월한 게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 액수가 점점 낮아지잖아요. 월세 연체가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그것도 이렇게 깔 수 있는 거구나. 월세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경매 들어가고 뭐 철거 소송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세입자들이 건물주에 대해서 월세를 안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증금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이런 구조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낙찰을 받은 사람하고도 조금 이렇게 그 스무드하게 협상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야, 이 경매 모르면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조금 여러 수를 좀 내다봐야 되는. 근데 제가 부동산 그 중개 사무소에서 약간 듣기로는 지금 그 건물주가 월세 있던 걸 지금 빼려고 그러고 전세로 이제 맞추려고 그런데 그런데.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걸 좀 방어하기 위해서 네. 중개 사무소에 뭐 철거소 들어갔다라고 소문을 좀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식의 뭐 이렇게 노티스라 그러잖아요. 누군가 이제 뭐 그런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되면은 그걸 좀 막을 수 있는 사람한테 노티스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뭐 중개 사무소에 이제 알리는 것도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방법으로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고 어차피 지금 그 건물 철거 소송에 이제 부수되는 방법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우리가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건물에 그게 그 처분하지 마라라고 하는 내가 철거해야 되니까 등기에 나오니까 나오니까 세입자들은 적어도 이게 뭔가? 건물 등기부등본은 떼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개사들도 건물 등기부등본은 뗀단 말이에요. 네, 확인 사항이 있으니까. 근데 토지 등기부등본은 잘 안 보는 수가 있어요. 맞아요. 내가 건물 임대차를 하기 때문에 안 토지- 보여주죠. 안 보여준다기보다는 주인 아니요. 그거는 그 인터넷에서 떼는 거기 때문에 뭐 중개사든 뭐 임차인이든 원하면 떼볼 수는 그렇죠. 있는데 근데 크게 상관 안 하니까. 예, 내가 건물 임대차를 하는데 토지까지 떼볼 필요 있느냐. 이렇게 약간 안일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이 소송 들어가서 이제 건물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게 되면 그 자체로서 노티스가 아주 강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처분금지 가처분을 중개사나 뭐 잘 아는 사람은 뭐야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근저당 아니니까 괜찮네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죠. 그게 이제. 임차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임차인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게 이제 뭐 아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뭐 하면서 네. 가처분 이제 가압류는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데 가처분은 아주 무겁게 생각을 하라.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꼭 맞는 말은 아닌데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뭐 가처분, 가등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단 말입니다. 그게 그 건물과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건물을 뭐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세를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가처분이 들어가 있으면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거래를 그냥 회피해버릴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저는 지금 어디까지 간 거죠? 지금 이제 그 네. 소장을 넣었고요. 건물주 상대로는 철거, 그 다음에 세입자들 상대로는 퇴거, 건물에서 나가달라라고 하는 그 소장을 넣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수해서 이제 가처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건물주 상대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접수는 된 상태고. 접수는 된 상태고. 아직 등기는 안 올라와 있고요. 그렇죠. 아직 결정이 안 네, 났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입자 상대로는 이제 그 퇴거 청구권이 있는데, 퇴거 청구권을 기반으로 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그때 한참 같이 조사를 좀 했었는데, 이 세입 건물에는 지금 세입자들이 한 10명 이상 있었죠. 그렇죠. 한 3-4명 예,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그 세입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라 그래서 각각 뭐 등기부상으로 101호, 102호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한 덩어리 건물에 네. 사실상 그 문패, 문호실, 네. 호실 표시만 이렇게 돼 있는 데라서 어느 세입자가 뭐 A라는 세입자가 101호, 뭐 B라는 세입자가 102호 이렇게 지금 구분이 안 되고. 그렇죠. 예, 제가 좀 상태로. 알아봤지만 단은 못 알아봤죠. 그러니까 반 정도만 알아봤죠. 그렇게 근데 그렇게 다가구는 그 한 주소로 그냥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16명 상대로 통으로? 예, 그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전입 신고 내역이라고 저 주민센터에 네. 그걸 떼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소에 저 전입 신고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지라고 한다면 그 1번지 해당 주소에 전입 신고를 한 그 사람들 전부의 인적 사항은 다 파악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전입 신고를 할 때 1번지 몇 호 이렇게까지 전입 신고를 했으면은 요 사람은 몇 호에 사는구나 라는 부분을 그 자체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몇 사람은 확인이 됐는데요. 네. 그런 등등의 방법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세입자들이 그 임대차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적법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호실까지 표시를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다가구는. 그렇죠. 다세대하고 좀 차이인데요. 네. 다가구는 그냥 집원만 표시하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랬다 보니까 그냥 여기 해당되는 1번지 이런 식으로만 전입신고를 돼 있으니까 네. 홍길동 1번지 이런 사람들이 그 호실 표시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뭔가 어디서 나가라, 어디서 나가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임시방편적으로 조금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요걸 좀 확인하는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점유이전 가처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원래 그 만약에 2-3번지다 2-3번지에서 나가줘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번지에서 나가줘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2-3번지 101호에서. 건물에서 나가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세입자는 그 건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 밝힐 수 있다면 2-1번지 건물의 101호라고 하는 건물을 밝혀야 되는 것이 그 정확 판결을 쓰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요? 예. 다가구도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걸 다. 건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나는 101호만 점유하고 있는데 왜 건물 전부를 다 퇴거를 명하느냐 이렇게 이제 항변할 수 있단 말이죠. 제 생각은 그럼 101호에서 나가줘 했을 때 102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2호도 안 돼, 103호도 안 돼, 203호도 안 돼. 그냥 2-3번지에서 나가줘 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건 너무 광범위해. 호기심 천국 같은 그래요? 건데, 그거는 이제 저는- 법률적으로는 그런 우려까지, 예를 들면 여기 101호에 살고 있는데 101호 퇴거되게 되면 102호로 가는 그런 상황까지 우려해서 전체에서 나가줘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 재판이라고 하는 기능이 현재의 권리 상태 구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1호에 있는 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101호에서 내보내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은 어느 정도 걸리는 겁니까? 웬만한 그 부동산 민법 민사소송이? 일반적으로는 뭐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1심에서 그렇게 보는데 이 사건도 어찌 보면 법리적으로는 좀 단순한 왜냐하면
건물 주는 토지주와의 관계에서 철거를 해야 되고 건물을 그다음에 거기에 세입자들은 나가야 되는 그런 그 법리는 좀 단순하지만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입자들 그 인적 사항 그다음에 점유의 범위 장소 이런 부분들이 특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보통 사건보다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더 걸리지 않을까. 예, 그게 송달이라고 하는 절차부터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왔다 갔다. 예, 예. 근데 만약에 건물 주인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 우편물을 싹 없애더라고요.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토지가 팔렸다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우편물을 없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소송의 시작은 우리가 지금 접수한 그 소장이 상대방한테 송달됨으로써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타트인데 일종의 그 송달은 직접 이제 이렇게 갖다 주는 송달도 있고 뭐 정 안 되면 공시 송달이라고 그래서 그냥 갖다 주지 않더라도 갖다 준 것으로 의지해 버리는 그런 송달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세입자들이 여기에 이제 살고 있는 이상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송달을 안 받고 그냥 줘버리게 되면 그 권리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그 송달을 시키려고 노력을 더 하도록 우리한테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정이라고 하는 절차인데 주소 보정을 계속 이제 몇 차례 하게 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그 소장을 받고 그 답변하고 자기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주도록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몇 번 거치면 공시송달로 끝난다 이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어렵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조금 어찌 보면은 그 법리가 이건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 조금 테크니컬한 그러니까 뭔가 주소 보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세입자를 안 빠뜨리고 피고를 빠뜨리게 되면은 나중에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피고를 안 빠뜨리고 적절히 유효적절한 어떤 소송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는 이런 테크니컬한 기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저도 처음에는 이건 괜찮다 싶어가지고 샀는데 조금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이 조금 아는 저도 이게 어려운데 일반인들은 소송하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소송을 일반인들에게 얘기해 준다면 어떻게 변호사님은 잘 얘기할 수 있을라나? 이 소송의 민사, 부동산 소송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뭐 조금 뭐 그냥 전문가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좀 아무래도 그 중요한 재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우리가 그냥 뭐 임대차 할 때, 세 들어갈 때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면 끝. 이런 식 등기부 하나 떼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끝. 이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 가지고는 그 자기 재산 지키는데 너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도 자체가 허술하고 생각보다 복잡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자문을 잘 받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하여튼 그래도 어려워요. 어려운 사건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소송 과정을 계속 연재할 텐데 그래요. 오케이, 여기까지 끊고 또 뭐 물어볼 게 없을까? 얘기하고 싶은 뭐라 그런 거 없나요? 부동산 이 소송에 대해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도 어떻게 물어볼지 몰라서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거는 꼭 알아라. 뭐가 있을까요? 뭐 전세, 월세 아니면 무슨 뭐 매매를 할 때 주의할 점.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요 사건에서 한번 이제 우리 양원 씨는 제가 볼 때는 그 아주 투자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잘하신 것 같고. 아, 잘 산 것 같습니까? 네, 뭐 가격도 잘 사신 것 같고 또 권리관계도 충분히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제 심작에는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 얘기해 주니까 또 이렇게 든든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그 어떤 재산 문제다 보니까 서로 희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또 상대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뭐 건물주에 어떻게 보면은 그 토지 소유권을 못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건물 철거되는 권리 관계인데 저는 이 권리 지금 분석을 해보면서 세입자들 어떤 상황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게 좀 안타까워서. 네네. 왜냐하면 피해를 안 보게 하게끔 할 수 없을까라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지금 사건으로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적절하게 또는 원만하게 해결이 될지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법리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유리하고 성공적으로 끝나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상대방 피고 입장에서는 그 건물주라든지 세입자들은 그렇죠. 손해를 보고 눈물을 머금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상황이 될 건가를 아무래도 이제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예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올 때 한번 이제 그 상황이 복귀입니다. 세입자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왜 이런 집에 들어왔지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토지 권리 관계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건물 권리 관계만 그 생각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사단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책임은 공인중개사한테도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이게 건물 임대차를 하니까 토지 부분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이런 이 사건처럼 이제 토지주가 뭐 건물주 아니 바뀌지 않더라도 달랐을 때 그렇죠. 종전 토지주가 마음을 바꿔서 건물 철거해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되면은 그거는 건물주로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양은 씨가 이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권리관계 자체가 그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는 토지주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죠. 철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권리관계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세입자는 꼼짝없이 나가게 되는 아무 돈도 못 받고 그렇죠. 나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권리관계를 세입자는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그게 이제 노티스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세입자가 자칫하면 손해를 입고 그 손해는 다시 공인중개사한테 소송으로 가고 또 공인중개사 협회가 또 보험금을 물어주게 되고 이런 이제 파장이 예상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예상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임대차 할 때 아까 전입신고 확정일자 끝 등본 떼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끝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를 꼭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등기부도 못 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부도 못 보고 그다음에 등기부 이 건물 등기부뿐 아니라 토지 등기부도 열람을 해야 되고 그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증금을 지키는 거거든요. 세입자들은 그 기간 동안에 무탈하게 살고 거주하고 그다음 나올 때 보증금을 온전하게 지키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세입자의 어떤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그 보증금을 지키는 부분에서 어떤 것을 따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이 짧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도와주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변호사가 그렇죠. 있는데 이 현 세태가 조금 이게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빨리 가처분을 해서 이 들어올 사람이 이제 안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있는 사람이 빨리 보증금을 그 건물주한테 받고 나가든지 소송이 진행되면 압박이
올 거 아니에요. 세입자가 뭐 날라오지 하면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게 되면 네. 새로운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힘들어요. 음. 그거는 이제 거의 바보가 아닌 한 그렇죠. 많이 모자라는 사람이 아닌 숨기지 한 않는 한. 그렇죠. 그리고 등기부는 떼보거든요, 보통. 아까 제가 그렇죠. 등기부 떼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는 선의 모든 것인데 그렇죠. 순서죠. 등기부등본 떼보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톡하니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예 접근을 안 합니다. 보통 사람이랑. 그러면 그 소송하면서 이게 막 뭐 퇴거 명령이라고 오고 막 그러면 집주인한테 이거 뭡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보증금 빨리 주세요 나가게 막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우성 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도 보호를 받잖아요. 세입자가 빨리 그죠? 근데 이제 건물주가 그걸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면은 그렇죠. 그냥 그런 피해자가 없을 텐데 보통은 그게 안 하죠.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그래서 나도 인터넷 등기하고. 나도 뭐 보증금 들어와야 빼주지 이렇게 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되는 거죠. 야, 그렇게 하여튼 오늘은 하여튼 여기까지 한번 물어보고요. 네네. 또 진행되는 상황부터 네. 또 하나씩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시간을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죠. 또 여러 가지도 또 제가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네. 뭐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여튼 최광석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를 좀 네. 부동산 법을 알면 쉽다. 네. 예,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네. 예, 부동산 막 소송하면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또 변호사님 또 쉬울 수도 있고요. 이 네. 처리되는 과정, 진행 과정을 다 아시니까. 네, 네. 예, 아무래도 이 사건은 제가 볼 때 네. 좀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오네요. 그래갖고 저도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또 나중에는 세입자들하고 그 문제, 건물주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갖고 야 이거 내 탓을 많이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뭐 원망도 들고. 본의 아니게 또 네, 될 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법적으로는 솔직히 뭐 하자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변호사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